조선 중기, 경상북도 문경의 한적한 어느 마을에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잃고 홀로 힘들게 살아가는 백천수라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임진년 전란에 가족을 모두 잃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5이 되도록 장가도 가지 못한 채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하는 일마다 뜻대로 되지 않아 답답해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는데 어찌 매번 이렇게 힘든 일을 겪는 것인지 모르겠군.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이리 고생을 하는구나. 백천수는 사기를 당하기 일쑤였고 매번 힘든 일을 겪게 되자 길을 걸으며 신세 한탄을 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는 지난달에도 농사일을 도와주고 받기로 한 품삯을 받지 못하였고 그 전달에는 장사를 함께 하자던 동업자가 미천을 가지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백천수는 하늘을 바라보며 원망스러운 마음을 토로하고는 하였습니다. 젠장, 오늘따라 왜 이리도 더운 것이야. 되는 일이 하나도 없군. 어느 무더운 여름날 초저녁, 마을의 한적한 길을 걸으며 한숨을 내쉬던 백천수는 그날도 어김없이 신세한탄하며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해는 서산으로 기울어가고 있었고 매미 소리만이 요란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백천수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하였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길을 걷고 있을 때 잔치라도 열린 것인지 어느 대감댁에서 웃음소리와 풍악소리가 밖으로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누구는 태어나면서부터 양반 신분으로 잘 먹고 잘 살고 누구는 하루 끼니 걱정뿐이니 인생 참 불공평하구만. 뭐가 저리도 즐거워 웃고 떠드는지. 내 신세야. 누군가의 즐거운 시간이 못마땅한 듯 투덜거리던 백천수는 갑자기 속피가 마려워왔습니다. 더워진 날씨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신 탓인지 갑작스러운 신호에 주변을 둘러보다 마땅한 곳을 찾을 수 없자 어쩔 수 없이 한참 잔치로 소란스러운 대감댁의 담벼락에 속피를 보게 되었습니다. 시원하게 보리를 보고 돌아서자 마침 밖으로 나오던 대감댁 하인들이 그 모습을 목격하고는 화가 난 듯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놈이 감히 이곳이 어딘 줄 알고 주인 어르신 댁 담벼락에 이리 더러운 짓을 하는 것이냐. 죄송합니다. 정말 너무 급해서 실례를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인들이 달려들어 백천수를 붙잡으며 소란스러워지자 잔치로 한참 분주하던 대감이 밖으로 나와 하인에게 이야기를 듣고는 노발대발하였습니다. 이런 무례한 놈 같으니. 이리 경사스러운 날에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 남의 집 담벼락에 그런 더러운 짓거리를 한단 말이냐. 내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대감마님, 정말 죄송합니다. 갑자기 너무 급하여 실례를 저질렀습니다.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니 한 번만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듣기 싫다. 이놈을 매질해서 보내거라. 결국 백천수는 대감댁 하인들에게 매를 맞고 허름하던 옷차림에 먼지까지 뒤집어 쓴 채 터덜터덜 길을 나섰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픈 가운데 백천수는 달을 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혼자 살아가는 것이 몹시도 힘이 듭니다. 이렇게 홀로 삶을 살게 하실 거면 저도 데려가셨으면 좋았을 것을요. 그렇게 멍하니 달을 보며 신세 한탄을 하고 있을 때 어디서 온 것인지 노파가 나타나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백천수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이복에 힘들다고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하면 그건 결국 자기에게 돌아온다네. 그리고 자네가 이렇게 힘들고 모질게 사는 것도 자네 부모님은 원하지 않을 것이네. 그러니 지금이라도 힘을 내어서 열심히 살아보게나. 노파가 자신에게 충고를 하는 듯 하자 백천수는 불편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인자한 듯 미소를 띄우고 자신에게 좋은 사람인 양 말을 하는 노파를 찬찬히 훑어보던 백천수는 이 노파가 자기에게 구걸을 하기 위해 온 것이라고 생각하고 투명스럽게 말하였습니다. 할멈, 세상은 원래 불공평한 것입니다. 노력한다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은 아니니 헛된 희망을 품고 살지 말고 이미 정해진 운명이라 생각하고 받아들이시지요.
아등바등 살아봐야 별거 없으니 그냥 마음 편히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게 제일입니다. 살아온 긴 세월 동안 그걸 모르니 이런 행색을 하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자네가 보기에는 내가 편안해 보이지 않은가 보군. 말로는 세상을 포기한 듯 희망이라고는 없는 사람처럼 하고 있지만 내가 보기에 자네 마음은 그렇지 않아 보인다네. 모든 말과 행동은 결국 자네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네. 결국 내가 한 일은 어떻게든 자신에게 다시 돌아오는 법이니 잊지 말고 명심하게. 쓸데없는 소리 마시오. 그저 한 푼 달라고 하면 될 것을 시답잖은 소리를 이렇게 늘어놓는 것이. 내가 줄 수 있는 건 이 정도뿐이니 부족하거든 다른 곳이나 가보시오. 백천수는 노파가 하는 말이 듣기 싫다는 듯 엽전 한 입을 꺼내어 대충 던졌습니다. 귀찮다는 듯 대충 던진 엽전이 노파의 이마에 정확하게 맞고는 땅에 떨어지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저 엽전 한 입을 건네줄 요량이었으나 의도와는 다른 결과에 무안해진 백천수는 당황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괜찮소. 미안하오, 할멈. 그냥 던진다는 게 그만 이마에 맞을 줄은 몰랐소이다. 백천수는 당황하여 사과의 말을 전하고는 무안한 듯 귀가 빨개진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런 그의 뒷모습을 보며 노파는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말을 하였습니다. 명심하시게 모든 건 자네 마음먹기에 달린 것이라네. 모든 행동은 돌려받게 되어 있으니 잊지 마시게. 자네가 한 대로 자네에게 돌아올 것이야. 백천수는 뒤에서 들려오는 노파의 당부에도 돌아보지 않고 서둘러 자리를 떠나 머물고 있던 객주로 돌아와 잠을 청하였습니다. 그날따라 유독 일진이 좋지 않아 기분이 심상치 않은 데다 갑자기 나타난 노파가 했던 말이 계속해서 머릿속에 맴돌았고 엽전이 그녀의 이마에 맞고 떨어진 것이 괜히 마음에 쓰였습니다. 괜찮겠지. 아, 괜히 던져서는. 오늘은 왜 일이 되는 일이 없는 것인지. 다음 날 여전히 무더운 여름 날씨에 백천수는 주막에서 국밥 한 그릇과 탁주를 시켜서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자리에 앉은 불량배가 백천수를 힐끔거리며 시비를 걸기 시작하였습니다. 허, 이놈 꼴은 또 왜 이런 것이냐? 날도 더운데 옆으로 가서 먹지? 덥다, 더워. 내가 먼저 이곳에 앉아 먹고 있었소이다. 더우면 댁이 다른 자리에 앉으시오. 뭐라고? 내가 가라면 갈 것이지. 날도 더운데 짜증나게 뭐라는 거야? 왜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시비를 거는 거요? 날이 더우니 나에게 쓸데없는 싸움 걸지 마시고 국밥 드시러 온 거면 그냥 들고 가시오. 이놈 말하는 거 좀 보게. 지금 나보고 조용히 밥이나 먹고 사라지라는 것이냐? 날이 더워서인지 별일도 아닌 일로 말다툼이 벌어지게 되었고 결국 불량배는 화풀이라도 하듯 백천수를 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백천수는 힘도 쓸 겨를 없이 얻어맞다가 땅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그 모습을 가만히 보던 불량배는 이제야 화가 풀렸다는 듯이 개운한 표정을 하고는 국밥값을 치르려는 듯 엽전 한 입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엽전이 땅에 누워있던 백천수의 이마에 정확히 떨어져 버렸습니다. 어이쿠, 이런. 내 고의는 아니네. 그런데 맞을 짓을 많이 하고 다니나 보군. 딱 거기로 떨어지는 것이. 하. 불량배는 별일 아니라는 듯 뒤돌아 나가버렸고 백천수만이 주막 마당에 앉아 엽전에 맞은 이마를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작은 엽전에 맞은 이마가 점점 아파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아오. 엽전 한 입이 이렇게 아프다니. 이마가 부어오르는 것 같구만. 아픈 이마를 문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나다 문득 어젯밤에 만났던 노파가 생각났습니다. 그도 많이 아팠으려나. 아니야. 난 그렇게 세게 던지지 않았어. 에이, 몰라. 헌데 그 노파가 한 말이 별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신경 쓰이지? 백천수는 노파의 충고처럼 자기가 한 행동이 돌아오고 있다고 조금씩 느끼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생각에 빠진 채
정처 없이 길을 걷고 있던 백천수의 앞에 어느 보부상이 느닷없이 나타나서 말을 걸었습니다. 주변을 살펴보던 그의 얼굴에는 다급한 기색이 역력하였습니다. 이보시오. 내 급히 가보아야 할 곳이 있으나 이 짐을 들고 갈 수가 없어. 그러니 잠시만 이 보찜을 맡아줄 수 있겠소? 무엇이 급한 것인지 처음 보는 자신에게 덥석 보찜을 맡기는 보부상을 백천수는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바라보고만 있자 보부상이 더욱 간절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내 한 시즌 안에 꼭 오리다. 앞마을 주막에서 잠시 기다려주지 않겠소? 그럼 내가 냉큼 다녀와서 식사를 대접하겠소. 백천수는 보부상이 다급해 보이기도 하였고 하는 일도 없는 데다가 식사를 대접해준다고 하니 오늘 한 끼도 해결할 수 있어 좋다고 생각하며 보찜을 맡아주기로 하였습니다. 좋소. 그렇게 하시오. 한 시즌 안에 온다고 하니 내 주막에서 잠시 기다려 드리리다. 맡긴 보찜은 잘 가지고 있을 터이니 대신 다녀오면 꼭 닭백숙과 막걸리 한 사발 사주시오. 보찜을 맡아준다고 하니 정말 고맙소. 내 그대를 믿고 얼른 다녀오리다. 그럼 한 시즌 뒤에 마을 어귀 주막에서 봅시다. 보부상은 백천수에게 다짐을 하고는 무엇이 그리도 바쁜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백천수는 아무런 일면식도 없는 보부상의 보찜을 맡아주게 되었고 보찜을 들고는 장터를 거닐다 약속한 시즌이 다 되어갈 때쯤 보부상과 만나기로 한 마을 어귀 주막으로 들어갔습니다. 헌데 그 모습을 멀리서 수상한 눈빛으로 지켜보는 이가 있었습니다. 아이고, 날도 더운데 짐을 맡아줘 고맙소이다. 이제 그만 내가 가져가겠소? 백천수가 보찜을 들고 주막으로 들어가자 웬 사내가 나타나 자신이 맡겨둔 것처럼 보찜을 가져가려고 하였습니다. 허나 보찜을 가져가려던 자는 자신에게 부탁을 하였던 보부상이 아니었기에 백천수는 보찜을 다시 자신의 품으로 가지고 오며 물었습니다. 아니, 누구신데 자기 보찜인 것마냥 가져가려는 것이. 나는 당신을 처음 보오. 나에게 보찜을 맡긴 사람이 그대가 아니지 않소이까. 그것이 급한 일이 생겨서 직접 오지 못하고 나를 대신 보낸 것이요. 빨리 가야 하니 이제 그만 주시오. 백천수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어보자 보찜을 가져가려던 사내가 얼버무리듯 말을 하며 다시 가져가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백천수는 보찜을 가져가려는 자의 말을 믿을 수 없어 순순히 보찜을 내어주지 않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것은 내 모르는 일이오. 그리고 아직 오기로 한 시즌이 넘지 않았으니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것이 맞을 것 같소이다. 백천수가 보찜을 내어주지 않자 그 사내는 점점 초조해하며 주변을 살피기 시작하였습니다. 왜 내 말을 믿지 않는 것이요? 정말 급한 일이라서 그러는 것이니 나에게 주시오. 빨리 가지 않으면 큰일이 난단 말이오. 당신 사정은 알겠소이다. 하지만 나는 그대를 모르고 나와 약조한 사람은 분명 한 시즌 안에 온다고 하였으니 나는 그 사람을 기다릴 것이오. 그때도 오지 않으면 내 생각해보리다. 그렇게 약속된 시간이 다 되어갈 무렵 대신 보찜을 찾으러 왔다는 사내는 주변을 살피며 초조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하였고 백천수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보찜을 가지고 가려다 붙잡혀 두 사람은 몸싸움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본인 것도 아니면서 이런 나쁜 짓을 한단 말이오. 어서 썩 물러가시오. 이제 그만 놓으시오. 그대 것도 아니지 않소? 이것은 내가 가져가야 한다니깐. 답답하네. 그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군. 누가 보아도 당신 것이 아니오. 절대로 줄 수 없어. 그렇게 두 사람이 실랑이를 하고 있을 때 원래 보찜을 맡긴 보부상이 다른 사내들과 함께 나타나자 보찜을 훔치려고 했던 사내는 쏜살같이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저놈 잡아라. 에라이, 나쁜 놈. 그 모습을 보게 된 보부상은 숨이 차도록 뛰어와 백천수에게 감사의 말을 하였습니다. 너무 고맙소. 그대가 아니었다면 큰일이 날 뻔하였소.
이렇게까지 짐을 맡아줄지는 몰랐소이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소. 보부상이 감격한 얼굴로 인사를 전하자 그 모습을 가만히 보던 백천수는 의미심장한 얼굴로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럼 약속한 대로 닭백숙과 막걸리 한 사발 사주시오. 백천수의 능청스러운 답변에 보부상과 그와 함께 온 사내들이 함께 껄껄껄 웃었습니다. 하! 물론이지요. 내 2사발도 사드리다. 두 사람은 함께 주막에서 식사를 하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보부상은 한양으로 가는 경상도 보부상의 행수였고 경상가명의 명을 받아 중요한 서류를 전달하기 위해 다녀온 것이었습니다. 그곳으로 급히 가야 하였으나 함께 가야 하는 동료들의 일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옆에 있던 백천수에게 보찜을 맡기고 가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헌데 그대는 어찌하여 이 보찜을 탐내지 않았소? 그냥 가져간다고 하여도 내가 그대를 찾지 못할 것이지 않소. 무슨 그런 말이 다 있소이까? 어차피 내 것도 아니지 않소.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간다고 하여도 내가 그 가치를 아는 것도 아니고 이걸 어디서 처리해야 하는지 어디에다 팔아야 하는지도 모르오. 내 것이 아닌 것에는 관심이 없소. 하! 그렇습니까? 내 참 좋은 사람을 만났구려. 한잔하시지요. 그렇게 그들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백천수 또한 모처럼 기분 좋게 식사를 하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두 사람은 탁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다 그 주막에서 밤을 함께 보내게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가운데 보부상은 백천수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사실 나도 그대와 비슷한 처지였소. 임진년 전란 때 부모님을 잃고 혼자가 되었지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 전란 때 많은 이들이 세상을 떠났지요. 그랬지요. 그때는 정말 절망스러웠소이다. 어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지 생각하며 세상이 원망스럽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때가 있었소. 그러다 지금 내가 있는 상단의 어르신께서 많이 도와주셨지. 운이 좋으셨소이다. 좋은 분을 만나셨군요. 그렇지요. 정말 좋은 분이시지요. 나는 그때 깨달은 것이 있소. 이 세상에는 분명 어려울 때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이요. 그대도 분명 그런 때가 올 것이요. 서로의 속내를 이야기하며 밤이 깊어갈 때가 되어서야 두 사람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처음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었던 두 사람에게 작별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어제는 정말 고마웠소이다. 이제 우리는 한양으로 다시 길을 떠나야 하오. 그대도 잘 지내시기 바라겠소. 조심히 가시오. 나는 덕분에 잘 먹고 잘 잤소이다. 그렇게 작별 인사를 하던 중 보부상이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하더니 엽전 꾸러미를 꺼내어 백천수에게 넌지시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수문양이요. 받아주시기 바라오. 보부상이 갑자기 큰돈을 내밀자 백천수는 놀라 당황해하며 말을 하였습니다. 아니, 20냥이면 거진 2달치 품삯이 아니오. 쌀 8마를 살 수 있는 돈이지 않소. 넉 달이나 먹을 수 있는 이 큰 돈을 왜 나에게 주는 것이오? 이렇게 큰돈을 받은 일이 믿기지 않는지 횡설수설하는 백천수를 가만히 바라보던 보부상이 웃으며 말하였습니다. 어제 밤새 이야기 나누며 그대의 사정을 들으니 옛 생각이 나서 그러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도 정말 고생 많이 했소이다. 자포자기하던 그때의 나를 이끌어 주던 상단주님처럼 그대를 이끌어 주지는 못하겠지만 작은 도움은 주고 싶어 그러니 용기를 잃지 마시고 무엇이든 해보시오. 내 어제 이야기를 나누며 지켜보니 신용도 있고 뚝심이 있어 보이니 그대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이오. 백천수는 처음으로 자신에게 이런 용기와 힘을 주는 사람을 만나 어쩔 줄 몰라 하다 마음을 진정시킨 후 감사를 전하였습니다. 너무 고맙소. 내 요긴하게 잘 쓰겠소이다. 그렇게 그들은 서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작별을 하였습니다.
한동안 백천수는 스문양이라는 큰돈을 받은 기쁨에 행복해하며 입이 귀에 걸려있는 줄도 모르고 웃으며 거리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내 인생에도 봄이 오나 보구나. 스문양이면 당분간은 걱정 없이 살 수 있겠어. 백천수는 마을 언덕에 가만히 앉아 스문양으로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 문득 일전에 만났던 노파가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정말로 내가 한 대로 되는 것일까? 내가 한 만큼 되돌려받는다는 말이지. 한동안 깊은 생각에 빠졌던 백천수는 무언가 생각이 났는지 의미심장한 표정을 하며 운달산을 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 노파 말이 맞다면 내가 좋은 일을 더 많이 하면 더 많은 복이 돌아올 거야. 한참을 산을 오르던 백천수가 도착한 곳은 산속에 있는 조그마한 절이었고 그곳에 스님을 만나 자신이 가진 스문양을 모두 시주하게 되었습니다. 스님, 이 돈을 부처님께 바치고 싶습니다. 처사님, 이런 큰 돈을 어찌 전부 시주하시려는 것입니까? 제가 좋은 일을 해서 받은 돈이니 다시 좋은 일에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기양양하게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시주를 하고 그날 하룻밤을 절에서 보낸 뒤 백천수는 다시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다음날 산을 내려오는 그의 발걸음은 한없이 가볍기만 하였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돈을 부처님께 바쳤으니 이제 그 스문양이 노파가 말한 대로 200, 아니 2000이 되어 돌아오겠지. 이러다 만석군이라도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 백천수는 노파가 말한 대로 자기가 보답받을 짓을 하면 더 크게 보답받는다 생각하여 가진 돈을 모두 시주를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이 지나도 백천수에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진 것을 모두 시주해버리는 바람에 이제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노파의 듣기 좋은 말에 속았다고 생각한 백천수는 허기진 배를 잡고 다시 산을 올라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스님, 제가 시주한 것을 돌려주셔야겠습니다. 시주를 할 때는 그리도 배포가 큰 사람인 척하더니 갑자기 나타나 시주한 것을 내어 놓으라는 말에 크게 당황한 스님은 그런 백천수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처사님, 어찌하여 다시 시주한 것을 돌려달라고 하시는지 연유를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저는 정말 좋은 마음으로 제가 가진 모든 돈을 시주하였습니다만 저에게는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역시 그 노파에게 속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돌려주십시오. 백천수의 황당한 이유를 듣고는 스님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말하였습니다. 처사님, 그때 시주해 주신 것은 다 써버리게 되어 지금은 내어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일주일 만에 그것도 20냥이나 되는 돈을 다 써버렸다고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스님, 내어주기 싫다고 하여 저에게 어찌 그런 거짓말을 하십니까? 얼른 내어주십시오. 그 돈은 저의 전 재산입니다. 막무가내로 우기는 백천수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스님이 그에게 잠시 따라오라고 하더니 절의 작은 객방 앞에 서서는 조용히 문을 열자 거지 행색의 여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스님, 지금 저를 왜 이곳으로 데려와 저 여인을 보여주시는 것인지. 저는 모르는 분입니다. 처사님께서 시주를 하신 다음 날, 소승이 산에 나무를 캐러 갔다가 날이 너무 무더워서인지 산속에 저 여인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처사님께서 시주하신 것으로 의원을 불러 저 여인을 치료하고 보살피며 약값을 치르는 데 쓰였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마을의 힘든 분들을 위한 쌀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여 지금은 남은 것이 없습니다. 백천수는 그 말을 듣고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한 채 그 자리에 멀뚱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선 소승이 다시 시주를 받으면 그 돈을 모아서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동안은 이 절에 머무르시는 것은 어떨는지요? 양식은 처사님 덕분에 넉넉히 있으니 끼니는 문제가 없으실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스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천수는 쓰러진 여인을 위해 약값으로 돈을 사용하였고 또한 마을에 굶는 사람들을 위해 사용했다는 말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백천수는 한동안 절에 머무르며 지내기로 하였습니다. 백천수는 그날 이후 절에 머물며 산책을 하였고 며칠에 한 번씩 쓰러진 여인을 보살피기 위해 오는 사람이 지나다니는 것을 보며 평화롭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제법 시일이 지나 백천수는 지루해진 절에서의 생활이 따분해지자 마을로 잠시 내려왔다가 다시 절에 도착하니 알아누워 있던 여인이 웃으며 법당 앞에서 스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던 스님이 산길을 따라 올라와 절로 들어서는 백천수를 보더니 옆에 있던 여인에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보살님, 저분이 바로 보살님을 치료하기 위해 약을 내어주신 분입니다. 이렇게 기운을 차릴 수 있게 쌀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시지요. 옆에서 스님의 이야기를 들은 여인이 멍하니 자신을 바라보는 백천수에게 다가와 말하였습니다. 저는 김윤서라고 합니다. 어디 다녀오시는 길이신가 봅니다. 스님께 처사님께서 제 목숨을 구해주셨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어 인사를 드리고 싶어 실례인 줄 알면서도 왔습니다. 처사님 덕분에 이리 건강을 회복하게 되어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리따운 여인이 자신의 눈을 보며 말을 하자 백천수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하며 스님에게 시주했던 것을 다시 받기로 하였다는 것은 까맣게 잊은 채 말하였습니다. 무슨 그런 말씀을. 아닙니다. 제가 목숨을 구하다니. 그것은 스님께서. 여인이 다정하게 자신에게 말을 하자 당황한 백천수는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며 더듬거렸고 그런 그의 모습을 보고 있던 김윤서는 활짝 미소를 지으며 바라보았습니다. 백천수는 아리따운 여인이 화사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을 바라보자 쑥스러워 자리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스님이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김윤서에게 말하였습니다. 처사님이 바쁜 일이 있으신가 봅니다. 오늘은 얼굴 뵙기가 조금 힘든 날인가 봅니다. 그날 이후 그들은 절에 머무르며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자 점점 가까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둘은 서로 좋은 감정이 통하여 어느 날 밤 하룻밤 정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점점 더 가까워지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던 어느 날 근처 계곡의 나무 그늘 아래에서 김윤서는 무언가를 고백하듯이 지난 날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실 아버지께서 정략 결혼을 시키려고 하여서 집에서 나오게 되었지요. 나는 알지도 못하는 그저 아버지가 정해준 사람과 혼인을 하는 게 싫었고 내가 정말 사모하는 사람과 혼인을 하고 평생을 살아가고 싶었어. 그렇게 집을 나와 정처 없이 길을 걷다가 무더운 날씨에 산속에서 쓰러진 걸 스님께서 발견하시고 천수씨 덕분에 이렇게 살게 되어 다시 태어난 기분이야.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힘든 시간이었겠지만 그 덕분에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되어 나는 지금 행복해. 그동안 고생 많았어. 그렇게 대화를 하며 절에 도착하니 스님이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김윤서는 몹시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스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던 사람은 김윤서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평민이지만 이웃 마을에 살며 스님에게 가르침을 받아 사람들에게 베풀고 살아가는 문경 일대 가장 큰 만석군이었습니다. 그간에 있었던 모든 일에 대해 스님께 전해 들은 만석군 김기호는 김윤서와 함께 걸어오고 있는 백천수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김기호가 백천수를 바라보고 있자 그 모습을 보던 김윤서가 무엇이 불안한지 그에게 다가가 말하였습니다. 아버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사모하는 김윤서가 다급하게 말을 하려 하자 김기호는 두 사람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말을 하였습니다. 그대로 하거라. 네가 원한다면 이 자와 혼인하여도 좋다. 이 아비는 윤서 내가 무사히 내 옆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단다. 강경하게 나올 거라 생각했던 아버지가 오직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하는 걱정 어린 말에 감동을 받은 김윤서는 잠시 동안 멍하니 서서 아버지를 그저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다 백천수와 혼인하라는 아버지 김기호의 말이 생각나 무언가 들킨 듯 얼굴을 붉히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 사람과 혼인할 사이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해야 아는 것은 아니다.
윤서야, 내가 나와 살아가면서 야비 앞에서 그렇게 밝게 웃는 모습을 보인 적 있더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했던가요? 만석군 김기호는 마음을 열고 여식인 김윤서를 위해 한 발 물러서 진정으로 딸이 사랑하는 사람과 한평생 살게끔 응원해주기로 마음먹었던 것이었습니다. 김윤서와 이야기를 마친 김기호는 백천수에게 다가가 말을 하였습니다. 스님께 그간 있었던 이야기를 다 들었다네? 정말 고맙네. 그렇게 선뜻 큰 돈을 내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인데 자네 덕분에 내 여식을 살릴 수 있게 되었다 들었네? 내 딸을 살려준 보답으로 자네에게 40냥을 줄 터이니 요긴하게 쓰게나. 그리고 우리 윤서와 혼인을 하고 나면 나와 함께 앞으로 할 일이 많을 것일세. 김기호의 갑작스런 제안에 백천수는 당황하여 얼떨떨한 기분으로 대답하였습니다. 네, 장인어른.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이제부터 장인어른이라고 하겠나? 세 사람은 그곳에서 화기애애하게 한동안 대화를 나누었고 혼례 준비를 위하여 김기호와 김윤서는 스님께 인사한 후 산을 내려갔으며 그 뒤를 백천수와 스님이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흐뭇한 미소를 띠고 있는 스님에게 다가간 백천수는 그간 자신이 했던 행동이 부끄러워 스님에게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스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아닙니다. 처사님. 본디 사람은 자기 인연 따라 또한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지요. 소승은 인연 따라 처사님과 저 윤서 낭자와의 혼인을 올리게 된 것이 무척 기쁩니다. 스님은 웃으며 말하고는 뒤돌아 요사채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러 하늘이 맑은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백천수와 김윤서는 혼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속에 백천수에게 20냥을 주었던 보부상이 두 사람의 혼인 소식을 듣고는 그 자리에 함께하였습니다. 우리가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혼례를 치르다니 정말 축하드리오.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되었군요. 이렇게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혼인을 올린 후 백천수와 김윤서는 인연을 맺어준 절의 스님께 인사를 하기 위하여 산을 올랐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인연을 신기해하며 이런저런 이야기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산길을 따라 올라가자 스님이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두 사람이 스님께 감사 인사를 전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백천수는 갑자기 무언가 생각이 난 듯 말하였습니다. 스님, 제가 이 절에 머물면서 부끄럽게도 한 번도 법당에 들어가 부처님께 인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좋은 인연을 맺어주신 부처님께 인사를 드려야 할 듯합니다. 이렇게 예쁜 부인을 맞이하게 해주시고 저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생각이십니다. 처사님. 함께 가시지요. 그렇게 백천수는 인사를 하기 위해 처음으로 법당으로 들어가 겸손한 마음으로 앞을 바라보는데 무엇에 놀랐는지 스님을 바라보며 소리쳤습니다. 스님, 저분은 백천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하자 스님이 의아하다는 듯 그를 바라보며 답하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리 놀라신 것이오? 저 왼쪽에 계신 분은 관세음 보살님이십니다. 스님의 말에 백천수는 눈을 크게 뜨고 관세음보살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얼굴은 분명히 일전에 자신에게 교훈을 주었던 그 노파와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자비로운 미소, 인자한 눈빛, 모든 것이 그날 보았던 그대로였습니다. 이럴 수가. 그때 그 노파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힘들고 절망스러운 순간을 맞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원망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선한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뿌린 씨앗은 언젠가 반드시 싹을 틔우게 되어 있고 선한 조선 중기 경상북도 문경의 한적한 어느 마을에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잃고 홀로 힘들게 살아가는 백천수라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임진년 전란에 가족을 모두 잃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5이 되도록 장가도 가지 못한 채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하는 일마다 뜻대로 되지 않아 답답해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는데 어찌 매번 이렇게 힘든 일을 겪는 것인지 모르겠군.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이리 고생을 하는구나. 백천수는 사기를 당하기 일쑤였고 매번 힘든 일을 겪게 되자 길을 걸으며 신세 한탄을 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는 지난달에도 농사일을 도와주고 받기로 한 품삯을 받지 못하였고 그 전달에는 장사를 함께 하자던 동업자가 미천을 가지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백천수는 하늘을 바라보며 원망스러운 마음을 토로하고는 하였습니다. 젠장, 오늘따라 왜 이리도 더운 것이야. 되는 일이 하나도 없군. 어느 무더운 여름날 초저녁, 마을의 한적한 길을 걸으며 한숨을 내쉬던 백천수는 그날도 어김없이 신세한탄하며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해는 서산으로 기울어가고 있었고 매미 소리만이 요란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백천수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하였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길을 걷고 있을 때 잔치라도 열린 것인지 어느 대감댁에서 웃음소리와 풍악소리가 밖으로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누구는 태어나면서부터 양반 신분으로 잘 먹고 잘 살고 누구는 하루 끼니 걱정뿐이니 인생 참 불공평하구만. 뭐가 저리도 즐거워 웃고 떠드는지. 내 신세야. 누군가의 즐거운 시간이 못마땅한 듯 투덜거리던 백천수는 갑자기 속피가 마려워왔습니다. 더워진 날씨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신 탓인지 갑작스러운 신호에 주변을 둘러보다 마땅한 곳을 찾을 수 없자 어쩔 수 없이 한참 잔치로 소란스러운 대감댁의 담벼락에 소피를 보게 되었습니다. 시원하게 보리를 보고 돌아서자 마침 밖으로 나오던 대감댁 하인들이 그 모습을 목격하고는 화가 난 듯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놈이 감히 이곳이 어딘 줄 알고 주인 어르신 댁 담벼락에 이리 더러운 짓을 하는 것이냐. 죄송합니다. 정말 너무 급해서 실례를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인들이 달려들어 백천수를 붙잡으며 소란스러워지자 잔치로 한참 분주하던 대감이 밖으로 나와 하인에게 이야기를 듣고는 노발대발하였습니다. 이런 무례한 놈 같으니. 이리 경사스러운 날에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 남의 집 담벼락에 그런 더러운 짓거리를 한단 말이냐. 내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대감마님, 정말 죄송합니다. 갑자기 너무 급하여 실례를 저질렀습니다.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니 한 번만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듣기 싫다. 이놈을 매질해서 보내거라. 결국 백천수는 대감댁 하인들에게 매를 맞고 허름하던 옷차림에 먼지까지 뒤집어 쓴 채 터덜터덜 길을 나섰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픈 가운데 백천수는 달을 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혼자 살아가는 것이 몹시도 힘이 듭니다. 이렇게 홀로 삶을 살게 하실 거면 저도 데려가셨으면 좋았을 것을요. 그렇게 멍하니 달을 보며 신세 한탄을 하고 있을 때 어디서 온 것인지 노파가 나타나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백천수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이복에 힘들다고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하면 그건 결국 자기에게 돌아온다네. 그리고 자네가 이렇게 힘들고 모질게 사는 것도 자네 부모님은 원하지 않을 것이네. 그러니 지금이라도 힘을 내어서 열심히 살아보게나. 노파가 자신에게 충고를 하는 듯 하자 백천수는 불편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인자한 듯 미소를 띄우고 자신에게 좋은 사람인 양 말을 하는 노파를 찬찬히 훑어보던 백천수는 이 노파가 자기에게 구걸을 하기 위해 온 것이라고 생각하고 투명스럽게 말하였습니다. 할멈, 세상은 원래 불공평한 것입니다. 노력한다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은 아니니 헛된 희망을 품고 살지 말고 이미 정해진 운명이라 생각하고 받아들이시지요. 아등바등 살아봐야 별거 없으니 그냥 마음 편히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게 제일입니다. 살아온 긴 세월 동안 그걸 모르니 이런 행색을 하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자네가 보기에는 내가 편안해 보이지 않은가 보군. 말로는 세상을 포기한 듯 희망이라고는 없는 사람처럼 하고 있지만
내가 보기에 자네 마음은 그렇지 않아 보인다네. 모든 말과 행동은 결국 자네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네. 결국 내가 한 일은 어떻게든 자신에게 다시 돌아오는 법이니 잊지 말고 명심하게. 쓸데없는 소리 마시오. 그저 한 푼 달라고 하면 될 것을 시답잖은 소리를 이렇게 늘어놓는 것이. 내가 줄 수 있는 건 이 정도뿐이니 부족하거든 다른 곳이나 가보시오. 백천수는 노파가 하는 말이 듣기 싫다는 듯 엽전 한 입을 꺼내어 대충 던졌습니다. 귀찮다는 듯 대충 던진 엽전이 노파의 이마에 정확하게 맞고는 땅에 떨어지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저 엽전 한 입을 건네줄 요량이었으나 의도와는 다른 결과에 무안해진 백천수는 당황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괜찮소. 미안하오, 할멈. 그냥 던진다는 게 그만 이마에 맞을 줄은 몰랐소이다. 백천수는 당황하여 사과의 말을 전하고는 무안한 듯 귀가 빨개진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런 그의 뒷모습을 보며 노파는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말을 하였습니다. 명심하시게 모든 건 자네 마음먹기에 달린 것이라네. 모든 행동은 돌려받게 되어 있으니 잊지 마시게. 자네가 한 대로 자네에게 돌아올 것이야. 백천수는 뒤에서 들려오는 노파의 당부에도 돌아보지 않고 서둘러 자리를 떠나 머물고 있던 객주로 돌아와 잠을 청하였습니다. 그날따라 유독 일진이 좋지 않아 기분이 심상치 않은 데다 갑자기 나타난 노파가 했던 말이 계속해서 머릿속에 맴돌았고 엽전이 그녀의 이마에 맞고 떨어진 것이 괜히 마음에 쓰였습니다. 괜찮겠지. 아, 괜히 던져서는. 오늘은 왜 일이 되는 일이 없는 것인지. 다음 날 여전히 무더운 여름 날씨에 백천수는 주막에서 국밥 한 그릇과 탁주를 시켜서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자리에 앉은 불량배가 백천수를 힐끔거리며 시비를 걸기 시작하였습니다. 허, 이놈 꼴은 또 왜 이런 것이냐? 날도 더운데 옆으로 가서 먹지? 덥다, 더워. 내가 먼저 이곳에 앉아 먹고 있었소이다. 더우면 댁이 다른 자리에 앉으시오. 뭐라고? 내가 가라면 갈 것이지. 날도 더운데 짜증나게 뭐라는 거야. 왜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시비를 거는 거요? 날이 더우니 나에게 쓸데없는 싸움 걸지 마시고 국밥 드시러 온 거면 그냥 들고 가시오. 이놈 말하는 거 좀 보게. 지금 나보고 조용히 밥이나 먹고 사라지라는 것이냐. 날이 더워서인지 별일도 아닌 일로 말다툼이 벌어지게 되었고 결국 불량배는 화풀이라도 하듯 백천수를 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백천수는 힘도 쓸 겨를 없이 얻어맞다가 땅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그 모습을 가만히 보던 불량배는 이제야 화가 풀렸다는 듯이 개운한 표정을 하고는 국밥값을 치르려는 듯 엽전 한 입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엽전이 땅에 누워있던 백천수의 이마에 정확히 떨어져 버렸습니다. 어이쿠, 이런. 내 고의는 아니네. 그런데 맞을 짓을 많이 하고 다니나 보군. 딱 거기로 떨어지는 것이. 하. 불량배는 별일 아니라는 듯 뒤돌아 나가버렸고 백천수만이 주막 마당에 앉아 엽전에 맞은 이마를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작은 엽전에 맞은 이마가 점점 아파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아오. 엽전 한 입이 이렇게 아프다니. 이마가 부어오르는 것 같구만. 아픈 이마를 문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나다 문득 어젯밤에 만났던 노파가 생각났습니다. 그도 많이 아팠으려나. 아니야. 난 그렇게 세게 던지지 않았어. 에이, 몰라. 헌데 그 노파가 한 말이 별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신경 쓰이지? 백천수는 노파의 충고처럼 자기가 한 행동이 돌아오고 있다고 조금씩 느끼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생각에 빠진 채 정처 없이 길을 걷고 있던 백천수의 앞에 어느 보부상이 느닷없이 나타나서 말을 걸었습니다. 주변을 살펴보던 그의 얼굴에는 다급한 기색이 역력하였습니다. 이보시오. 내 급히 가보아야 할 곳이 있으나 이 짐을 들고 갈 수가 없어. 그러니 잠시만 이 보찜을 맡아줄 수 있겠소?
무엇이 급한 것인지 처음 보는 자신에게 덥석 보찜을 맡기는 보부상을 백천수는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바라보고만 있자 보부상이 더욱 간절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내 한 시즌 안에 꼭 오리다. 앞마을 주막에서 잠시 기다려주지 않겠소? 그럼 내가 냉큼 다녀와서 식사를 대접하겠소. 백천수는 보부상이 다급해 보이기도 하였고 하는 일도 없는 데다가 식사를 대접해준다고 하니 오늘 한 끼도 해결할 수 있어 좋다고 생각하며 보찜을 맡아주기로 하였습니다. 좋소. 그렇게 하시오. 한 시즌 안에 온다고 하니 내 주막에서 잠시 기다려 드리리다. 맡긴 보찜은 잘 가지고 있을 터이니 대신 다녀오면 꼭 닭백숙과 막걸리 한 사발 사주시오. 보찜을 맡아준다고 하니 정말 고맙소. 내 그대를 믿고 얼른 다녀오리다. 그럼 한 시즌 뒤에 마을 어귀 주막에서 봅시다. 보부상은 백천수에게 다짐을 하고는 무엇이 그리도 바쁜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백천수는 아무런 일면식도 없는 보부상의 보찜을 맡아주게 되었고 보찜을 들고는 장터를 거닐다 약속한 시즌이 다 되어갈 때쯤 보부상과 만나기로 한 마을 어귀 주막으로 들어갔습니다. 헌데 그 모습을 멀리서 수상한 눈빛으로 지켜보는 이가 있었습니다. 아이고, 날도 더운데 짐을 맡아줘 고맙소이다. 이제 그만 내가 가져가겠소? 백천수가 보찜을 들고 주막으로 들어가자 웬 사내가 나타나 자신이 맡겨둔 것처럼 보찜을 가져가려고 하였습니다. 허나 보찜을 가져가려던 자는 자신에게 부탁을 하였던 보부상이 아니었기에 백천수는 보찜을 다시 자신의 품으로 가지고 오며 물었습니다. 아니, 누구신데 자기 보찜인 것마냥 가져가려는 것이. 나는 당신을 처음 보오. 나에게 보찜을 맡긴 사람이 그대가 아니지 않소이까. 그것이 급한 일이 생겨서 직접 오지 못하고 나를 대신 보낸 것이요. 빨리 가야 하니 이제 그만 주시오. 백천수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어보자 보찜을 가져가려던 사내가 얼버무리듯 말을 하며 다시 가져가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백천수는 보찜을 가져가려는 자의 말을 믿을 수 없어 순순히 보찜을 내어주지 않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것은 내 모르는 일이오. 그리고 아직 오기로 한 시즌이 넘지 않았으니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것이 맞을 것 같소이다. 백천수가 보찜을 내어주지 않자 그 사내는 점점 초조해하며 주변을 살피기 시작하였습니다. 왜 내 말을 믿지 않는 것이요? 정말 급한 일이라서 그러는 것이니 나에게 주시오. 빨리 가지 않으면 큰일이 난단 말이오. 당신 사정은 알겠소이다. 하지만 나는 그대를 모르고 나와 약조한 사람은 분명 한 시즌 안에 온다고 하였으니 나는 그 사람을 기다릴 것이오. 그때도 오지 않으면 내 생각해보리다. 그렇게 약속된 시간이 다 되어갈 무렵 대신 보찜을 찾으러 왔다는 사내는 주변을 살피며 초조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하였고 백천수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보찜을 가지고 가려다 붙잡혀 두 사람은 몸싸움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본인 것도 아니면서 이런 나쁜 짓을 한단 말이오. 어서 썩 물러가시오. 이제 그만 놓으시오. 그대 것도 아니지 않소? 이것은 내가 가져가야 한다니깐. 답답하네. 그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군. 누가 보아도 당신 것이 아니오. 절대로 줄 수 없어. 그렇게 두 사람이 실랑이를 하고 있을 때 원래 보찜을 맡긴 보부상이 다른 사내들과 함께 나타나자 보찜을 훔치려고 했던 사내는 쏜살같이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저놈 잡아라. 에라이, 나쁜 놈. 그 모습을 보게 된 보부상은 숨이 차도록 뛰어와 백천수에게 감사의 말을 하였습니다. 너무 고맙소. 그대가 아니었다면 큰일이 날 뻔하였소. 이렇게까지 짐을 맡아줄지는 몰랐소이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소. 보부상이 감격한 얼굴로 인사를 전하자 그 모습을 가만히 보던 백천수는 의미심장한 얼굴로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럼 약속한 대로 닭백숙과 막걸리 한 사발 사주시오.
백천수의 능청스러운 답변에 보부상과 그와 함께 온 사내들이 함께 껄껄껄 웃었습니다. 하. 물론이지요. 내 두 사발도 사들이다. 두 사람은 함께 주막에서 식사를 하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보부상은 한양으로 가는 경상도 보부상의 행수였고 경상가명의 명을 받아 중요한 서류를 전달하기 위해 다녀온 것이었습니다. 그곳으로 급히 가야 하였으나 함께 가야 하는 동료들의 일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옆에 있던 백천수에게 보찜을 맡기고 가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헌데 그대는 어찌하여 이 보찜을 탐내지 않았소? 그냥 가져간다고 하여도 내가 그대를 찾지 못할 것이지 않소? 무슨 그런 말이 다 있소이까? 어차피 내 것도 아니지 않소.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간다고 하여도 내가 그 가치를 아는 것도 아니고 이걸 어디서 처리해야 하는지 어디에다 팔아야 하는지도 모르오. 내 것이 아닌 것에는 관심이 없소. 하, 그렇습니까? 내 참 좋은 사람을 만났구려. 한잔하시지요. 그렇게 그들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백천수 또한 모처럼 기분 좋게 식사를 하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두 사람은 탁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다 그 주막에서 밤을 함께 보내게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가운데 보부상은 백천수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사실 나도 그대와 비슷한 처지였소. 임진년 전란 때 부모님을 잃고 혼자가 되었지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 전란 때 많은 이들이 세상을 떠났지요. 그랬지요. 그때는 정말 절망스러웠소이다. 어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지 생각하며 세상이 원망스럽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때가 있었소. 그러다 지금 내가 있는 상단의 어르신께서 많이 도와주셨지. 운이 좋으셨소이다. 좋은 분을 만나셨군요. 그렇지요. 정말 좋은 분이시지요. 나는 그때 깨달은 것이 있소. 이 세상에는 분명 어려울 때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이요. 그대도 분명 그런 때가 올 것이요. 서로의 속내를 이야기하며 밤이 깊어갈 때가 되어서야 두 사람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처음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었던 두 사람에게 작별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어제는 정말 고마웠소이다. 이제 우리는 한양으로 다시 길을 떠나야 하오. 그대도 잘 지내시기 바라겠소. 조심히 가시오. 나는 덕분에 잘 먹고 잘 잤소이다. 그렇게 작별 인사를 하던 중 보부상이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하더니 엽전 꾸러미를 꺼내어 백천수에게 넌지시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수문양이요. 받아주시기 바라오. 보부상이 갑자기 큰돈을 내밀자 백천수는 놀라 당황해하며 말을 하였습니다. 아니, 20냥이면 거진 2달치 품삯이 아니오. 쌀 8마를 살 수 있는 돈이지 않소. 넉 달이나 먹을 수 있는 이 큰 돈을 왜 나에게 주는 것이오? 이렇게 큰돈을 받은 일이 믿기지 않는지 횡설수설하는 백천수를 가만히 바라보던 보부상이 웃으며 말하였습니다. 어제 밤새 이야기 나누며 그대의 사정을 들으니 옛 생각이 나서 그러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도 정말 고생 많이 했소이다. 자포자기하던 그때의 나를 이끌어 주던 상단주님처럼 그대를 이끌어 주지는 못하겠지만 작은 도움은 주고 싶어 그러니 용기를 잃지 마시고 무엇이든 해보시오. 내 어제 이야기를 나누며 지켜보니 신용도 있고 뚝심이 있어 보이니 그대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이오. 백천수는 처음으로 자신에게 이런 용기와 힘을 주는 사람을 만나 어쩔 줄 몰라 하다 마음을 진정시킨 후 감사를 전하였습니다. 너무 고맙소. 내 요긴하게 잘 쓰겠소이다. 그렇게 그들은 서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작별을 하였습니다. 한동안 백천수는 20냥이라는 큰돈을 받은 기쁨에 행복해하며 입이 귀에 걸려있는 줄도 모르고 웃으며 거리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내 인생에도 봄이 오나 보구나. 20냥이면 당분간은 걱정 없이 살 수 있겠어.
백천수는 마을 언덕에 가만히 앉아 스문양으로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 문득 일전에 만났던 노파가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정말로 내가 한 대로 되는 것일까? 내가 한 만큼 되돌려받는다는 말이지. 한동안 깊은 생각에 빠졌던 백천수는 무언가 생각이 났는지 의미심장한 표정을 하며 운달산을 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 노파 말이 맞다면 내가 좋은 일을 더 많이 하면 더 많은 복이 돌아올 거야. 한참을 산을 오르던 백천수가 도착한 곳은 산속에 있는 조그마한 절이었고 그곳에 스님을 만나 자신이 가진 스문양을 모두 시주하게 되었습니다. 스님, 이 돈을 부처님께 바치고 싶습니다. 처사님, 이런 큰 돈을 어찌 전부 시주하시려는 것입니까? 제가 좋은 일을 해서 받은 돈이니 다시 좋은 일에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기양양하게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시주를 하고 그날 하룻밤을 절에서 보낸 뒤 백천수는 다시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다음날 산을 내려오는 그의 발걸음은 한없이 가볍기만 하였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돈을 부처님께 바쳤으니 이제 그 스문양이 노파가 말한 대로 200, 아니 2000이 되어 돌아오겠지. 이러다 만석군이라도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 백천수는 노파가 말한 대로 자기가 보답받을 짓을 하면 더 크게 보답받는다 생각하여 가진 돈을 모두 시주를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이 지나도 백천수에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진 것을 모두 시주해버리는 바람에 이제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노파의 듣기 좋은 말에 속았다고 생각한 백천수는 허기진 배를 잡고 다시 산을 올라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스님, 제가 시주한 것을 돌려주셔야겠습니다. 시주를 할 때는 그리도 배포가 큰 사람인 척하더니 갑자기 나타나 시주한 것을 내어 놓으라는 말에 크게 당황한 스님은 그런 백천수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처사님, 어찌하여 다시 시주한 것을 돌려달라고 하시는지 연유를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저는 정말 좋은 마음으로 제가 가진 모든 돈을 시주하였습니다만 저에게는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역시 그 노파에게 속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돌려주십시오. 백천수의 황당한 이유를 듣고는 스님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말하였습니다. 처사님, 그때 시주해 주신 것은 다 써버리게 되어 지금은 내어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일주일 만에 그것도 20냥이나 되는 돈을 다 써버렸다고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스님, 내어주기 싫다고 하여 저에게 어찌 그런 거짓말을 하십니까? 얼른 내어주십시오. 그 돈은 저의 전 재산입니다. 막무가내로 우기는 백천수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스님이 그에게 잠시 따라오라고 하더니 절의 작은 객방 앞에 서서는 조용히 문을 열자 거지 행색의 여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스님, 지금 저를 왜 이곳으로 데려와 저 여인을 보여주시는 것인지. 저는 모르는 분입니다. 처사님께서 시주를 하신 다음 날, 소승이 산에 나무를 캐러 갔다가 날이 너무 무더워서인지 산속에 저 여인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처사님께서 시주하신 것으로 의원을 불러 저 여인을 치료하고 보살피며 약값을 치르는 데 쓰였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마을의 힘든 분들을 위한 쌀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여 지금은 남은 것이 없습니다. 백천수는 그 말을 듣고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한 채 그 자리에 멀뚱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선 소승이 다시 시주를 받으면 그 돈을 모아서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동안은 이 절에 머무르시는 것은 어떨는지요? 양식은 처사님 덕분에 넉넉히 있으니 끼니는 문제가 없으실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스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천수는 쓰러진 여인을 위해 약값으로 돈을 사용하였고 또한 마을에 굶는 사람들을 위해 사용했다는 말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백천수는 한동안 절에 머무르며 지내기로 하였습니다. 백천수는 그날 이후 절에 머물며 산책을 하였고 며칠에 한 번씩 쓰러진 여인을 보살피기 위해 오는 사람이 지나다니는 것을 보며 평화롭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제법 시일이 지나
백천수는 지루해진 절에서의 생활이 따분해지자 마을로 잠시 내려왔다가 다시 절에 도착하니 알아누워 있던 여인이 웃으며 법당 앞에서 스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던 스님이 산길을 따라 올라와 절로 들어서는 백천수를 보더니 옆에 있던 여인에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보살님, 저분이 바로 보살님을 치료하기 위해 약을 내어주신 분입니다.